황혼의 재혼이 이렇게도 달콤할 줄 알았더라면 나는 조금 더 일찍 외로움을 정리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이 떠난 후 홀로 살아온 지 15년. 이 나이쯤 되면 그저 조용히 살다 가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숱하게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한 구멍이 있었죠. 자식들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젠 나를 위해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그 해, 한 남자가 내 삶에 들어왔어요. 그는 나보다 2살 많은 말수 적고 눈빛이 선한 남자였어요. 교회에서 알게 된 분이었죠. 성가대 봉사를 함께 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고 어느 날 문득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눠 먹는 사이가 됐어요.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는 반대가 심했어요. 특히 딸은 유독 날카롭게 반응했죠. 엄마, 왜 굳이 다시 결혼을 하려 해요? 편하게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딸의 말은 걱정에서 비롯된 거라는 걸 알지만 나는 이제 누군가와 함께 늙어가고 싶었어요. 식탁 맞은편에 앉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침에 잘 잤냐고 물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런 사소한 일상에 대한 갈망이 점점 커져 있었거든요. 결혼은 조촐하게 치렀어요. 양가 가족 몇몇만 모인 작은 자리였고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 사람은 과묵했지만 정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내려주고 나보다 먼저 식탁에 앉아 오늘은 뭐 먹고 싶냐고 물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매일 아침 그 모습에 감사했어요. 그렇게 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결혼하고 한 달쯤 지난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남편이 자주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가 휴대폰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자는 걸 봤어요. 사소한 행동이었지만 그 순간 마음이 찜찜해졌죠.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집 거실에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나보다 훨씬 젊었고 화장이 진했죠. 남편은 그녀를 지인이라 소개했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후배라고 했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편했고 남편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그날을 넘기고 그 여자의 얼굴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었죠. 며칠 후 나는 남편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여성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고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당신이 그녀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편지를 다시 몇 번이고 읽었어요. 분명히 딸이라는 단어가 있었고 이중 생활이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나를 두고 쓴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여자를 향한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저 안부를 묻는 척 자연스럽게 물었죠. 요즘 누굴 만나거나 새로 알게 된 사람 없니? 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있긴 해. 요즘 한 분이랑 연락하고 있어. 엄마보다 조금 나이가 많긴 한데 되게 점잖고 자상한 분이야.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혹시 내 남편? 다음 날 딸에게 조심스레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했죠. 딸은 웃으며 사진을 보냈고 그 사진 속 남자는 내 남편이었어요. 내 눈앞에서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 속에 그가 있었어요. 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고 나는 핏기가 가시고 말았어요.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눈앞이 아득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어요. 이건 내 인생 전체를 통째로 부정당한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알아내고 모든 걸 밝혀내야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은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서 내 딸과 남편의 얼굴이 겹쳐지고 사진 속 그 웃음들이 내 심장을 갉아먹는 듯 했죠.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눈이 잘못됐을지도 모른다고 수십 번이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분명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 딸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에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고 오히려 연인의 다정함이 스며 있었어요. 처음엔 딸이 속은 걸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 척 이름을 바꾸고 접근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조용히 남편의 물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수첩, 탁자 서랍 속 메모지, 오래된 핸드폰까지. 무언가 단서가 있을 것 같았죠. 그러다 한켠에서 눈에 띈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낯익은 여자가 함께 서 있었고 그 여자 옆에는 내 딸이 유치원 시절 입었던 원피스를 입은 아이가 있었어요. 숨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나는 사진을 들고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너무도 익숙한 그 얼굴. 그 아이는 내 딸이었고 그 여자는 내 오랜 친구였던 수진이었어요. 몇 해 전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외국으로 나갔다던 그녀. 그때부터였나 봐요. 퍼즐 조각처럼 끼워 맞춰지는 기억들 속에서 남편의 이중적인 과거가 하나하나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나와 결혼하기 전에도 이미 수진과 오랜 관계였던 거였어요. 심지어 딸이 아주 어렸을 때까지도 함께 지낸 사람이었죠. 수진이 외국으로 떠난 이후 나는 그녀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고 남편 역시 그저 예전 직장 동료라고만 말했었어요. 그땐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에게 보여준 모습은 너무도 평범하고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남편의 외출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의 방 안 서랍 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오래된 휴대폰을 켜봤어요. 다행히 아직 충전이 가능했고 전원이 켜지더군요. 문자 기록과 사진첩을 훑어보던 중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거기엔 내 딸과의 만남 기록, 데이트 장소, 식사한 레스토랑 영수증 사진까지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딸과 함께한 여행 사진도 있었죠. 내 딸의 생일날 내가 모르고 지나친 그 하루가 그들에겐 기념일이었더군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딸 역시 이 관계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문자 속에는 분명히 남편이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었고 딸 역시 알고 있다는 듯한 답장을 보냈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내 딸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그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식을 믿었고 남편을 믿었어요. 그런데 내 두 손으로 만든 가족이 나를 속이고 짓밟았다는 사실 앞에서 나는 무너졌어요. 울고 또 울었어요. 창밖을 보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끝도 없는 질문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적막뿐이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숨죽여 사는 삶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나는 모든 걸 밝히기로 했어요. 그들 앞에 진실을 들이밀고 내가 받은 상처를 모두 보여주기로요. 더는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준비하고 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겠다고 다짐하며 그들의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오히려 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요. 예전 같았으면 외출이 길어지면 걱정부터 앞섰을 텐데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숨통을 틔워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끈질기게 남아있는 찜찜한 기운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더욱 자주 외출했어요. 이유도 제각각이었죠. 거래처 미팅이다.
갑자기 연락 온 친구를 만나야 한다느니 심지어는 오래된 지인을 병문안 가야 한다며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될 때도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의심이 많아진 걸까 싶어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저 자신을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뭔가가 있다.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뒤 침실을 정리하다가 탁자 서랍에서 익숙지 않은 향수 냄새가 나는 손수건을 발견했어요. 고운 레이스가 달린 여성용 손수건이었고 제가 쓰는 제품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처음 보는 물건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 저는 얼른 그 손수건을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든 남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전처럼 다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려고 하다가 주머니 안에서 병원 진료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분명 남편은 그날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는데 영수증에는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낯선 이름. 그리고 산부인과 외래 진료라는 항목.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왜 남편의 셔츠 주머니에 다른 여자의 산부인과 진료 영수증이 있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무작정 주소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료 영수증에 적힌 병원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병원 근처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몇 시간을 서성였어요. 혹시라도 그 여자가 나타날까 싶어서요. 하지만 결국 누구도 나타나지 않았고 저는 체념한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너무 바쁜 것 같네. 병원에도 다녀왔었어?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감기가 오래 가서. 내과 쪽으로 잠깐. 저는 그 말에 애써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더 이상 그를 믿을 수 없다는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게 걱정하지 말라며 손을 잡아주기까지 했죠. 그 따뜻한 손길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작은 쇼핑백 하나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여성용 스카프가 들어 있었고 카드에는 그날 고마웠어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남편의 필체가 아닌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쇼핑백을 들고 한참을 거실에 서 있었어요. 누구에게 주려다 깜빡한 건지 아니면 제가 봐버릴 걸 알면서도 놓아둔 건지 모르겠어요. 다만 확실한 건 남편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제3자의 그림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남편의 아내로서의 나, 그리고 점점 의심과 외로움 속에 무너져가는 나. 제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남편은 언제나처럼 친절했고 어느 날은 갑자기 꽃다발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애쓰는 듯한 행동들이었죠. 저는 그가 내미는 꽃을 받으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그 꽃이 장례식장의 조화처럼 느껴졌어요. 우리의 사랑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징조처럼. 이제는 이 평온함조차도 무섭습니다. 언제 어디서 또 어떤 흔적이 나타날지, 어떤 진실이 고개를 들지. 나는 그 모든 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날 우연히 딸의 SNS를 들여다보게 됐어요. 저는 평소에 딸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요즘 따라 자주 보이지 않는 딸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본 사진 한 장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딸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손. 낯익은 그 실루엣.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손은 바로 제 남편의 손이었어요.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설마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죠. 하지만 확대해서 보니 분명했어요. 그의 시계, 그의 팔뚝, 그리고 그 특유의 반지까지.
저는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사진을 계속 바라봤어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깊숙이서 올라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절망에 가까운 무력감이었어요. 딸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과 함께라는 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질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난 삶을 살아왔던 걸까요? 딸에게 확인할 수도 남편에게 따질 수도 없었어요.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만약 내가 이 사실을 딸에게 먼저 묻는다면 그 아이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어요. 혹시라도 내가 착각한 거라면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이길 바랐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건 착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요. 며칠을 그렇게 앓듯이 지냈어요. 밥이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딸은 여전히 밝았어요. 그런데 그 웃음과 친절이 이제는 날카로운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저는 스스로를 되뇌었어요. 내가 과민한 걸까? 내가 예민한 걸까? 하지만 그럴수록 제 몸은 점점 무너져 갔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몇 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또다시 탐정에게 연락을 했어요. 남편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번엔 딸까지 포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탐정에게서 도착한 첫 번째 보고서는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딸과 남편이 함께 있는 사진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어요. 영화관, 카페, 심지어 리조트까지. 서로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분명 단순한 가족 간의 애정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다정했고 너무나도 은밀했어요. 어떤 사진은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어떤 사진은 딸이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이건 그저 아버지와 딸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내가 믿었던 가족, 내가 지켜온 사랑, 그 모든 게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생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균열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던 거고요. 딸이 방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눈을 피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을 마주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어요. 하루는 밤늦게 딸의 방불이 꺼지지 않아 조용히 문 앞을 지나가다 안에서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그녀가 무슨 감정으로 울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눈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뒤돌아서서 제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목이 멎을 때까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든 가정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의 공간에서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문 밖에 손님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날은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이런 느낌은 예전에도 한 번 느낀 적이 있었어요. 남편의 첫 번째 거짓말을 눈치챘던 그날이었죠. 이번에도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딸이 평소보다 더 차려입은 채 외출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겉으론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저는 속으로 숨이 턱 막혔어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린 딸의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는 끔찍한 장면들이 그려졌어요. 저는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식탁 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딸이 나간 후
저는 그 길로 다시 탐정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엔 당일 동선 추적을 요청했죠.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요. 나는 알아야 했어요. 내 남편과 내 딸이 어디에서 어떤 관계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이 쪼여들었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질 무렵 탐정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사진 몇 장이 전송됐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눈을 감았다가 겨우 떠서 사진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들은 서울 외곽의 한 고급 펜션에서 함께 있었어요. 어깨를 기대고 걷는 모습, 커다란 유리창 앞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리고 너무나도 은밀하게 키스하는 장면까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이것은 가족 간의 교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명한 연인 사이의 행동이었고 그 안에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내 안의 세계가 조용히 무너졌어요. 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분명했어요. 내 남편과 내 딸은 이 세상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변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왔어요. 눈빛은 한껏 밝았고 입가에는 웃음기가 어렸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있던 채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맞는 걸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며 키워온 그 아이가 지금도 내 곁에 존재하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모든 걸 지켜보는 내가 이 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요. 이튿날 저는 다시금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사진, 딸과의 메시지 내역, 그리고 펜션에서 찍힌 사진들까지 하나하나 저장하고 인쇄했어요. 손이 떨렸고 가슴이 저릿했지만 더는 망설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눈 감고 지나가 버린다면 나는 완전히 부서지고 말 거였어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였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처럼 말문을 열었지만 결국 모든 진실을 꺼내고야 말았어요.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조용히 제게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혼외 문제를 넘어서 가정 내의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사랑했고 딸을 믿었어요. 두 사람 모두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제일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 결혼, 이 가족이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지켜왔지만 돌아온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의 방 서랍을 열었어요. 무언가 본능적으로 끌렸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낯선 쪽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도 지쳤어. 이 관계 어떻게든 정리해야겠지.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필체는 분명히 딸의 것이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시작된 무서운 공모였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나는 가장 바보 같은 희생양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 쪽지를 발견한 후 나는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은 얼어붙은 것처럼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속절없이 두근거리기만 했어요. 이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문장은 너무도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끔찍하게도 분명했어요. 그 문장은 내 남편과 내 딸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실에서 눈을 돌릴 수 없었어요. 쪽지의 날짜는 2달 전이었어요. 그 시기쯤이면 내가 처음으로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때와 겹쳐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감싸고 비밀을 공유하며
나를 배제한 또 다른 세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나를 위한 공간이 단 한 줌도 없었고 나는 그저 소외된 관찰자에 불과했어요.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어색했어요. 남편과 딸은 평소엔 함께 있는 일이 드물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서로에게 무관심한 척했어요. 말수도 적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 틈새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피해서 따로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증거들이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맞춰졌고 나는 점점 공포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 내가 믿고 사랑했던 딸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린 시절 내 무릎 위에서 잠들곤 하던 아이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고 그 시선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 경계하고 멀리 두려는 듯한 냉담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며칠을 아무 말 없이 지냈어요.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잠을 자고 또 일어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내 속은 점점 타들어갔어요. 그들을 향한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며 나는 무너지고 있었고 결국 결심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이 비극의 중심에서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에요. 가장 먼저 남편의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출장 일정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돌아온 답은 충격이었어요. 최근 몇 달간 그가 이야기한 출장은 모두 허위였고 그는 실제로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날도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들 동안 그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질문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을 다시 뒤졌어요. 불법 침입자처럼 마음이 불편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그녀가 쓴 듯한 편지 여러 장이 있었어요.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죠. 그 편지엔 한 남자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존경, 애정, 소유욕, 그 모든 감정이 기묘하게 뒤섞인 글이었고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걸 확신하게 만든 표현들이었어요. 엄마보다 내가 더 당신을 잘 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끈으로 서로 묶여 있었고 이 가정 안에서 나만이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내 딸에게서 연민을 가장했고 딸은 그런 남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공모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된 거였고 나는 그저 배경에 불과했던 거예요. 나는 변호사를 찾았어요. 이번엔 확실히 법적으로 이 상황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변호사는 내 이야기를 듣고 말했어요.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정신적 학대이자 구조적인 가정 파괴라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조금이나마 느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흔들리는 감정이 있었어요. 분노, 슬픔, 수치심, 그리고 모성애까지. 나는 내 딸을 고발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었고 그 생각이 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 이 고통은 모두 나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라는 걸, 나 자신을 부정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라는 걸요. 이제 나는 그들보다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무너진 가정의 중심은 다시 일어서야 했고 그 중심에는 나만이 설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강하게 맞설 수 있는 내가 되어야 했어요. 그날 아침 나는 아주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마시며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주방 한켠에 놓인 약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남편의 이름으로 된 처방전이었죠. 몇 달 전 그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말을 흘린 적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도 병원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던 순간 무언가 마음 한구석이 꺼림칙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봉투 속 약 이름이 너무 낯설었던 거예요. 나는 조심스레 약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결과를 보고 난 뒤 손이 떨릴 만큼 충격을 받았죠.
그 약은 심리 안정제였고 주로 충격을 받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것이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나와 관련된 어떤 일 때문이었을까? 의문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며칠 후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 나는 그가 쓰는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죄책감도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어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쇠는 책상 위에 있는 서류 더미 속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손에 땀이 맺히는 걸 느끼며 열쇠를 돌렸고 똑 하고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자 안에는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죠. 나는 그 사진을 꺼내든 순간 입을 틀어막고 울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고 그 여자의 옆에는 한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는 남편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친자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죠. 그 여자는 다름 아닌 내가 요양원에서 만났던 간호사였어요. 내게 너무나도 친절하게 대했던, 유난히 남편의 상태에 관심이 많던 바로 그 여자였죠. 나는 손에 든 사진을 내려놓고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감춰졌던 남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는 나와 결혼한 것이 단지 나의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분명 돈이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미안함과 후회가 쌓였다고 했죠. 그러나 과거의 인연을 끊지 못했고 결국 두 가정을 모두 지키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나를 속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여자에게도 전부를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편지를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마음 한켠에서는 그가 나를 사랑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켠에서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비열하고 역겨웠어요.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모든 진실을 밝혀 복수해야 할까? 혼란스러운 감정 속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누구고 무엇을 원하는가? 오랜 시간 타인의 욕망과 거짓 속에서 살아온 내 삶. 이제는 내 선택으로 끝을 내야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귀가했어요. 나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제는 이 진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묻어두지 않기로요. 그가 그렇게 애써 감춰온 두 얼굴의 삶을 세상 밖으로 꺼내놓을 시간이 온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나는 날마다 자꾸만 그 사진과 편지가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 남편, 내 곁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다른 여자를 품고 있었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두고 있었다는 현실이 너무도 참담했어요. 요양보호사로서 내 옆에 있었던 그 여자는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던 존재였는데 말이에요. 나의 가장 힘든 순간을 함께했던 사람, 내가 속을 다 드러냈던 존재. 그런데 그녀는 내 남편의 과거이자 그의 또 다른 현재였던 거예요. 나는 다시 요양원으로 찾아가 그녀를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조심스럽게 로비에 들어섰고 그녀의 모습을 찾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환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는 다가가 인사를 건네려다 결국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어요. 내 감정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그 순간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언제나처럼 무심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차렸고 그는 당연하다는 듯 수저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남자의 거짓된 삶을, 그의 얼굴에 얹힌 이 무감한 평정을 절대 끝까지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나는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재산 흐름까지 모두 기록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과거와 현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요양원 앞 작은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이던 그녀도 결국 나왔어요.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표정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묻고 싶어요. 당신은 그 아이의 엄마인가요?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아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그 아이는 그 사람과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 울어버려서 이제는 말라버린 감정만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나는 묻고 또 물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어떻게 나에게까지 접근하게 되었는지.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속삭이듯 말했어요. 처음엔 복수였어요. 나를 버리고 당신과 결혼한 그 사람에게 당신의 세계에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신이 안쓰러웠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자꾸 마음이 약해졌어요. 나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어요. 결국 우리 셋은 모두 진실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욕망을 숨기고 두 사람을 모두 안고 있었고, 그녀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피를 잃고 있었으며,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거죠.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결과는 이렇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었어요. 진실을 덮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무너뜨리더라도 끝장을 볼 것인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마음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따라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을 차례라고. 결심이 서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로 했어요. 나는 가장 먼저 남편의 재산과 소유권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보험 설계와 부동산 명의 일부를 내 이름으로 돌려놓은 게 있었죠. 당시엔 내게 무한한 신뢰를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 입을 막기 위한 방어막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어요. 배우자의 혼외자녀 존재와 장기간의 이중 생활은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는 말에 내 안의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붙들려 있을 이유가 없었고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속아 살아갈 생각도 없었어요. 문제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힌 재산 분할과 남편이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었죠. 며칠 후 남편에게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혼해요.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어요. 지금껏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침착한 척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되물었어요. 이유는? 나는 더는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죠.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누구랑 무슨 관계인지,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도요. 그 순간 남편은 얼굴이 일그러졌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치 숨겨둔 방안을 들켜버린 아이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나는 그런 그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난 당신과 이 여자의 아이, 둘 다 용서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당신의 전부를 세상에 드러낼 거예요. 감당할 준비나 하세요.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집안에 있던 각종 자료를 정리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와 재산 정보를 모두 확보했어요. 몇 년 전 남편이 요양보호사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꼼꼼하게 스크린샷을 남겨두었죠. 그녀 역시 나에게 도움을 주었어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낳게 된 과정과 그동안 남편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유지해왔는지를 편지로 적어 보내줬어요. 그 편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나는 소송을 제기했고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어요. 지방에서 제법 이름 있는 사업가였던 남편은 언론의 관심을 피할 수 없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이중생활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는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하지만 정작 나는 그런 것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내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는 사실이었고, 내 삶을 다시 찾고 있다는 확신이었으니까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나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의 시선 한 번에 마음이 흔들렸겠지만, 이제는 전혀 아니었어요. 나는 이 법정의 중심에서 내 인생을 직접 지키고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서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졌고, 나는 남편의 재산 대부분을 확보한 채 이혼에 성공했어요.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딸과 마주 앉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그 사람이 아빠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일부러 엄마 곁에서 도우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녀의 말이 모두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가 일지는 않았어요. 내가 분노하고 증오했던 시간들은 이제 그만 놓아줘도 될 것 같았어요. 지금 나는 작은 도시의 조용한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텃밭에서 상추를 따다 밥상에 올려요. 여전히 고요하고 여전히 쓸쓸하지만 이제는 그 쓸쓸함마저도 내 것이기에 소중하게 느껴져요. 한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이름보다 더 강한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누구보다 단단해졌어요. 그 어떤 배신도 그 어떤 이중적인 인연도 이제는 나를 흔들 수 없어요. 오늘 이야기는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선택한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는 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그리고 그 안에서 얽히고 설킨 이중적인 진실은 때로는 허구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녀는 진실을 마주했고 자신의 인생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죠.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선택은 그 어떤 대가보다 값진 것이죠. 혹시 지금 비슷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의심이 싹트고 있는데도 애써 모른 척하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시진 않나요? 삶은 늘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따뜻한 얼굴과 차가운 얼굴.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눈으로, 어떤 자세로 세상을 마주하느냐는 것입니다. 마음다락은 그런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함께 웃는 공간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 그러나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에서 새로운 빛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다락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다락방, 여기는 마음다락입니다.